저는 올해 43세 여성입니다. 저는 5년 전에 재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6살에 남자를 소개받아서 조금 서두른 결혼이었습니다. 전 집안의 장녀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이 꽤 잘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축자재 도매상을 크게 하셨는데 아버지가 형제처럼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보증을 잘못 써서 아버지는 16억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그때만 해도 빚보증을 서면 꼼짝없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구경도 못 해본 돈을 보증 하나 잘못 써서 뼈 빠지게 빚만 갚게 생기자 거의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사시더라고요. 일하는 날보다 술 마시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유복하게 살 땐 엄마하고도 금술이 좋았었는데 빚보증을 얻은 후로는 엄마하고는 매일매일 싸우는 게 일이었죠. 저도 고등학교만 끝내고 돈 벌러 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미대를 진학하여 그림 쪽으로 장래 희망을 꿈꿨었지만 제게 이제는 대학에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후로는 제가 번 돈 제가 써보지도 못하고 아버지 빚 갚는데 그대로 다 들어갔고 저는 늘 쫓기며 살았어요. 아무리 제가 일을 열심히 해도 우리 식구는 여전히 빚 때문에 허덕여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0대 초반이었는데 인생이 너무 우울했죠. 다른 20대들처럼 꾸미고 다니고 싶고 예쁜 옷도 사 입고 싶었는데 전혀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10년 가까이 빚을 갚고 나니 어느 정도 빚이 정리되긴 했지만 돈 때문에 지친 우리 집에 온기라고는 없었습니다. 저라는 존재는 그저 부모님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제게 이번 달에는 얼마 줄 수 있니? 이런 말씀만 하시던 때라 집에만 들어가면 숨이 막히고 속이 답답해서 하루라도 빨리 집을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결혼 상대로 어떤지 따져보고 말고 할 것도 없이 1년 정도 사귀고 남자가 결혼하자고 하기에 저는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남자 보는 눈도 없었고 이것저것 따질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왜 가난하고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여자일수록 결혼을 급하게 한다고 하잖아요. 딱 제 경우가 이랬답니다. 빚 때문에 얼른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유도 있고 또 순수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교제를 하면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냥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순식간에 깊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하나 낳고 살았는데요. 그 남자는 결혼 전에도 결혼한 후에도 계속 저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 같았습니다. 그냥 한 여자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임신했을 때 처음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남자의 바람기는 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있어도 틈만 나면 다른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가고 자기 스타일이다 싶은 여자가 있으면 눈치 보지 않고 여자에게 치근덕거리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남편이 한 여자와 살림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것은 일상다반사였는데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잦아지기 시작하더니 점점 집에 들어오지 않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에 몰래 알아보니 웬 액세서리 장사하는 여자하고 살림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때 둘이 살림하는 집에 찾아가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애 있는 사람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쳐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여자한테 완전 정신 팔려서 바람난 사람은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도 정신 못 차리고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았죠. 그 남자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제가 어떤 심정인지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 여자만 감싸돌면서 끼고 살더군요. 제가 몇 번을 찾아가며 사정사정 해봐도 남편은 저보고 꺼지라고 2번 다시는 자기 앞에 나타나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법원에 가서 이혼 도장을 찍고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불륜을 저지르고 딴 여자와 살림을 차려도 이 가정만큼은 정말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무릅쓰고 끝까지 남편과 합치려고 했지만 이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이혼만을 요구하는 남편의 말을 결국 나중에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질 정도로 크게 마음고생을 했는데요. 하지만 결국 돌이켜보면 이런 인간이랑 애시당초 잘 헤어졌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참고로 아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들은 포기 못한다고 마음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 남편은 아들한테도 전혀 애정도 없었고 키울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도 않았더라고요. 또 그 여자도 별로 아들을 원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서 다행히 이 부분은 양육권 소송이나 다툼 없이 제가 원하는 쪽으로 잘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별 문제 없이 저랑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하고 둘이 산다고 아쉬울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람 피우고 속 썩이는 남편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없는 게 마음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도 경제적인 부분은 좀 힘들었죠. 그 사람이 제때 한 번이라도 돈 벌어서 집에 돈을 제대로 가져다 준 적도 별로 없었는데요. 하지만 집이 그 사람 거였고 관리비며 전기세며 꼭 필요한 부분은 그 사람 돈으로 충당했기에 갑자기 모든 생활비를 제 스스로 해결해야 된 상황을 마주치게 되니 부담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저 혼자 벌고 애를 키워야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갔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몸도 고되더라고요. 그래도 워낙 어렸을 때 아빠 빚 갚으면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많이 힘들긴 했어도 그럭저럭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너무 외롭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라 활동량이 많고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 하는데 제가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느라 같이 놀아줄 형편도 안 되고 또 쉬는 날 가끔 데리고 나간다고 해도 제 체력이 딸려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아빠가 있거나 남자 형제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이 항상 아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들은 돈 버느라 바쁘고 체력 약한 엄마 때문에 늘 혼자서 심심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서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모은다고 모았는데 전세 자금이 부족해서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살게 됐죠. 돈을 생각해서는 계속 주택에 살아야 하는데 제가 집에 아들하고 둘이 사는 걸 알고 집에 이상한 남자가 침입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어서 무리해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벌벌 떨리는데요. 아들이 늘 밖에서 노는 활동량이 적다 보니 집안에서 편하게 뛰어놀라고 1층 작은 주택에서 저희 둘이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늦은 새벽 베란다에서 이상한 인기척이 느껴져서 쳐다보니 어떤 남자가 술에 취해 저희 집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다행히도 그 주택이 오래되어 베란다 문이 잘 움직이지 않아 침입은 미수에 그치고 그렇게 아침까지 벌벌 떨면서 잠을 잔 기억이 납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 직접적인 침입이 없었고 그래서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거나 큰 피해가 없기에 자기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끼던지 결국 무리하게 저희 엄마가 돈을 조금 보태주셔서 그나마 지금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는 것이 가능했죠.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나니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도 이런 아파트 살고 싶었다고요. 저 역시도 아들이랑 그 전보다 좋고 쾌적한 집에 사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에 든 건 그전에 살던 주택보다 치안이 좋은 동네와 보안이 강화된 아파트에 산다는 게 가장 좋았어요. 제가 일을 하느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들 혼자만 집에 두고 나가는데 늘 혼자 있을 아들이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에 살다 보니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들이 한참 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 나이인데 층간소음 때문에 집에서는 늘 조심조심 다녀야 했습니다. 그전 주택에서 살 때는 1층이라서 층간소음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지만 현재 이사한 곳은 7층이라서 늘 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제가 밖에 자주 데리고 나갈 수 없으니 더욱 뛰고 싶었겠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매일 뛰지 마라. 예전에 살던 곳이랑은 다르다. 얘기를 했죠. 왜 뛰면 안 되는데? 나는 뛰고 싶은데 왜 여기는 예전에 살던 곳하고 다른데? 여기는 아랫집에 누가 살잖아. 우리 위에도 누가 살지? 가끔 쿵쿵하는 소리 들리지? 뛰지 않아도 시끄러운데 재훈이가 뛰면 밑에 집에서 엄청 시끄러울 거야. 그럼 너무 속상하고 짜증난단 말이야. 이런데 아파트 살 때는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아파트 싫어. 옛날에 살던 집으로 갈래. 나는 뛰고 싶은데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고. 나는 언제 뛰어놀아? 토요일에 데리고 나갈게. 조금만 참아. 우리 재훈이 착하지? 그러면 아들은 입이 툭 튀어나와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서 만화영화를 보거나 제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습니다. 한참 뛰어놀 나이인 아들이 그렇게 풀이 죽어 있으니 그 모습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너무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열이 나고 추워서 꼼짝도 할 수 없더라고요. 집에 있는 해열제 하나 먹고 잠을 잤는데 기절한 듯 몇 시간을 내리 잠을 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는데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간 놀라서 여기저기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어요. 재훈아? 재훈이 어디 있어? 재훈이 화장실에 있니? 저는 아들을 부르며 여기저기 문을 다 열어봤지만 아들은 집에 없었습니다. 현관을 보니 신발도 없었습니다. 혼자 놀이터에 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말도 없이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불길한 심정과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어둑어둑해진 시간인데 혼자 놀이터에 있기는 위험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파 으스러질 것 같은 몸을 이끌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집 바로 앞에 놀이터에 재훈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놀이터에도 가봤죠. 역시 재훈이는 없었습니다. 재훈아, 재훈아 소리를 치면서 아들을 찾으러 다녔고 제가 아파트 한 바퀴를 돌고 집 놀이터 앞에 도착했을 때 엄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들 목소리에 뒤를 돌아보았고 아들은 웬 남자와 함께 아이스크림 하나씩 들고 신이 나서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어디 갔다가 온 거야? 왜 엄마한테 말도 않고 밖으로 나갔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아들을 찾아도 보이지 않자 제가 너무 놀라서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러자 아들은 아들대로 놀라서 주눅든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깨웠는데 엄마가 안 일어나서 심심해서 놀이터 나간 거야. 놀이터 나갔으면 잠깐 놀다 들어와야지 어디 갔었어? 엄마가 아파트 놀이터 다 돌아다녔는데 너 안 보이던데. 그러자 그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끼어들어 얘기를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는 바로 아랫집 사는 사람입니다. 애가 놀이터에 혼자 놀고 있어서 누군가 봤더니 바로 위층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사실은 층간소음 때문에 위층에 아이가 이사 온 걸 알았어요. 몇 번 지나가는 걸 봤는데 따로 인사는 못 드렸어요. 그런데 사실 아이하고는 오다 가다 놀이터에서 마주치면 여러 번 인사했거든요. 오늘도 혼자 놀고 있길래 재미있게 놀아라 하고 마트에 갔다 왔는데 그때까지 놀이터에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집에 안 들어가고 여기 있냐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아프시다고 아침도 집에 있는 빵 있는 거 먹고 점심도 빵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녁도 들어가면 엄마가 자고 있어서 빵 먹어야 된다고, 빵은 이제 먹기 싫다고. 그래서 저도 저녁 먹기 전이고 해서 안쓰럽기도 하고 제 아들 같은 생각이 나서 같이 요 앞에 김밥집에 가서 김밥 먹고 오는 길입니다. 당연히 미리 말씀드리고 갔어야 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닌 것 같고 해서 많이 놀라셨으면 죄송합니다. 재훈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혼자 저녁 먹기 싫어서 같이 가자고 했어요. 재훈이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저녁만 먹고 조용히 들어가면 되겠다 했는데 일을 너무 크게 만들었네요. 어머님이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생각을 제가 미처 못했네요.
내 아들을 챙겨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때 고맙다는 말도 않고 오히려 아들을 크게 혼내버렸습니다. 너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랬지? 아무나 먹을 거 사준다고 먹지 말랬잖아. 왜 엄마 말 안 들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무나 따라다녀. 너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아. 저는 아들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와 버렸고 그 남자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아들 때문에 크게 놀라고 화난 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에게 괜한 화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들에게 한 번도 그렇게 화를 낸 적이 없는데 제가 불같이 화를 내고 나니 아들이 주눅이 들어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조금 진정이 되고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아파서 그런 건데 어린 게 혼자서 얼마나 심심하고 지겨웠으면 혼자 놀이터를 나갔을까, 먹을 밥도 없이 얼마나 배고팠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재훈이, 앞으로는 안 그럴 거지? 엄마 걱정하게 안 할 거지? 그러니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아들 일로 와. 엄마가 화내서 미안해. 아까는 재훈이가 갑자기 사라져서 엄마가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랬어. 엄마가 잘 못 챙겨줘서 재훈이가 밖에 있었던 건데.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어. 그러자 아들은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큰 소리로 엉엉 울었습니다. 아들이 우는 걸 보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는 우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울지 말라고, 그래도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일러두었죠. 그리고 잠시 후 눈물을 그친 아들이 저한테 손에 들고 있던 봉지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거 엄마 거. 엄마 아프다고 하니까 아저씨가 사줬어. 우리는 저녁 먹었는데 엄마는 아파서 저녁도 못 먹었을 거라고. 엄마는 아파서 약도 먹어야 되니까 저녁 먹어야 된대. 그래서 아저씨가 이거 사줬어. 봉지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죽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기 해열제 약봉투도 하나같이 들어있었습니다. 재훈아, 이거 김밥 아니고 죽이네? 일부러 죽 사러 갔었어? 응. 아저씨가 아픈 사람은 죽 먹어야 된대. 김밥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아저씨가 김밥 먹고 나서 다른 데 가서 죽 샀어. 그리고 오다가 아저씨가 약국에도 들려서 엄마 아프시다고 약도 사줬어요. 이렇게 친절한 아저씨한테 엄마는 왜 그렇게 화를 냈어? 평소 나한테는 다른 사람이 뭘 사주거나 친절을 베풀면 항상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 엄마가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 잃어버린 줄 알고 너무 놀라서 그만 인사할 정신이 없었어. 나중에 만나면 인사해야지. 응. 아저씨 진짜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우리 동네에서 아저씨가 제일 착해. 그리고 아저씨는 혼자 산대. 원래 아저씨도 나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하고 같이 안 살고 혼자 산대. 아들은 가끔 본다고 했어. 그래서 나를 보면 아저씨 아들이 생각이 난대. 아저씨는 아들이 보고 싶어도 자주 못 보나 봐. 그래서 아저씨는 아빠 같아. 엄청 착해. 아들이 저렇게 신나게 들떠서 말하는 걸 보니 그 사람이 아들에게 친절하게 잘 대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괜히 미안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도 못 들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게다가 아들이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위에 아이가 이사 왔다는 걸 알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생을 했을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는 층간소음 만들어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언제 맛있는 음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갖다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덜 나았는데 회사에 빠질 수가 없어서 저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회사에 나갔고 주말에는 몸이 너무 많이 힘들었는지 그만 또 늦잠을 자버렸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아들은 빵이랑 우유를 먹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재훈아, 또 빵 먹었어? 엄마가 몸이 안 좋으니까
우리 재훈이가 제대로 먹질 못하네. 미안해. 대신 오늘은 엄마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재훈이 뭐 먹고 싶어? 재훈이는 잡채. 나 잡채 먹고 싶어. 잡채 먹어본 지 엄청 오래됐잖아. 그래, 재훈이 잡채 좋아하는데 엄마가 마트 가서 재료 사다가 잡채 만들어줄게. 오늘 잡채도 만들고 재훈이 좋아하는 고등어도 굽고 저녁은 맛있게 먹자. 엄마, 그런데 우리 둘이만 먹어? 어? 그럼 누구 같이 먹고 싶은 사람 있어? 아저씨. 아저씨랑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아저씨는 맨날 혼자 밥 먹는데 혼자 밥 먹으면 밥맛도 없대. 우리 집에 오라고 해서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아저씨가 김밥도 사줬잖아. 그래도 아저씨를 우리 집에 오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저씨 집에 좀 가져다 드리자. 싫은데. 나 아저씨랑 같이 밥 먹어보고 싶은데. 아들이 그렇게 떼를 쓰면서 졸라대니 저 역시도 함께 먹기로 마음이 기울었어요. 그럼 가서 한번 시간 되시는지 물어보라고나 했죠. 그랬던 아들이 쏜살같이 달려나가서는 아래층에 가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쏜살같이 뛰어올라와서 소리치더라고요. 엄마! 아저씨 시간 많대. 오늘 아무 약속도 없고 집에 먹을 것도 없대.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오시라고 했어. 엄마가 오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엄청 많이 한다고 했어. 뭘 그런 말까지 하고 그랬어. 뭘 더 만들어야 되나? 저는 간단하게 잡채랑 고등어만 구우려고 했는데 아들이 저렇게 소문을 내버렸으니 허술하게 차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두부조림에 된장국에 돼지 두루치기까지 장보고 와서 한참을 서서 만들었고 상을 차리고 있으니 아들이 아래층에 내려가서 아저씨 밥 드시러 오시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마도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은 아랫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는 거 다 들었을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내려가고 약 10분 후 아래층 남자가 아들과 함께 올라왔고 아래층 남자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 꽃다발을 사오셨어요? 그냥 오셔도 되는데요. 남의 집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라고 배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녁 식사 자리에도 초대해 주시는데 그냥 올 순 없죠. 그래도 뭘 사가긴 해야 할 것 같은데 마땅히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어떤 게 좋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꽃 사왔습니다. 꽃을 좋아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엄마 꽃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엄마 꽃만 보면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엄마 선물 잘 사온 거다. 그치? 네. 엄마 좋지? 맞지? 엄마 얼굴 빨개졌다. 주책맞게 왜 그 상황에서 얼굴이 빨개졌는지 저도 알다가도 모를 일이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그렇게 저녁을 먹었고 아래층 사람은 주는 대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제가 음식 솜씨가 좋지 못한데 너무나 고마울 지경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둘이서만 먹던 저녁 식사 자리에 한 사람이 더 늘어나니 왁자지껄하고 따뜻한 온기가 흐르는데 초대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왜 지금 아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는지 가정사 얘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바람이 나서 이혼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있었어요. 형님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 제가 그 모습이 안쓰러워 자주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어디 놀러 갈 때는 가끔 같이 동행하기도 하고 저는 인간적으로 잘 챙겨주고 진짜 친형님처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제 아내하고 둘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세상에 바람난 사람이 많다고 해도 그렇게 바람이 날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가깝게 지낸 사람하고 바람이 나는지요. 그래서 등잔 밑이 어둡다 하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하는 모양입니다. 형님하고 오랜만에 맥주나 한잔 할까 해서 형님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갔다가 둘이 같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나 원참 그때 누가 나를 말리지 않았으면 사고 쳐서 철창 갔을지도 몰라요. 그 뒤로 사람을 못 믿겠더라고요. 제일 믿었던 두 사람한테 그렇게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내와 이혼하고 혼자 살아요. 아직 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라 챙겨줄 것도 많고 손도 많이 가서 제가 일하면서 키우질 못해서 부모님이 시골에서 키우고 계십니다. 남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조금 더 크고 저도 자리를 좀 더 잡으면 바로 애 데리고 와야죠. 늘 엄마 좋고 아빠 좋다고 노래를 부르던 앤데 엄마도 못 보고 아빠도 자주 못 보네요. 애가 4살 때 모든 걸 알았으니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애만 불쌍하죠. 애를 낳고 어찌 그런 짓을 하는지. 아랫집 사람은 아이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재훈이보다 2살 많은 남자아이였습니다. 생김새가 누가 봐도 아랫집 남자를 닮았더라고요. 아드님이 아빠를 꼭 닮았네요. 이름이 뭐예요? 현석이에요. 장현석. 나중에 현석이 집에 오면 연락 한번 주세요. 제가 오늘처럼 맛있는 저녁 식사 한 끼 또 대접해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재훈이하고도 잘 놀 것 같은데요? 재훈이도 워낙 심심해하고 현석이도 여기 오면 친구 없어서 심심할 거잖아요. 여기에 동생 있다고 하면 현석이가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아랫집 사람은 시골 부모님 댁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왔더군요. 현석이는 아주 밝고 야무진 아이였습니다. 현석이가 오니까 재훈이는 처음에는 낯을거리는 것처럼 제 뒤에 서서 쳐다만 보더니 현석이가 형아답게 만나서 반갑다고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니 재훈이가 기분이 엄청 좋은지 입이 귀에 걸려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그렇게 두 아이는 원래부터 잘 알고 지냈던 형과 동생처럼 너무나 잘 지냈고, 놀이터에서 늘 혼자 놀던 재훈이는 오랜만에 현석이와 놀이터에서 놀면서 물 만난 고기처럼 엄청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저렇게 즐거운 걸 이사 오고 나서 친구도 없고 같이 놀 형제도 없어서 얼마나 외롭고 심심했을까. 앞으로 자주 만나고 같이 자주 놀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현석이하고 재훈이가 엄청 잘 노네요. 비슷한 또래라도 서로 성격이나 성향이 안 맞으면 바로 다툼이 생기고 싸우게 되는데 두 아이의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현석이가 집에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정말 자주 데리고 와야겠어요. 이렇게 둘이 잘 지낼 줄은 몰랐네요. 둘이 잘 노는 걸 보니 오늘 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늘 현석이한테 제대로 못해줘서 미안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왠지 현석이한테 아빠 노릇 제대로 한 기분이에요. 오늘 현석이랑 재훈이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재훈이도 같이 데리고 가도 될까요? 저야 좋죠. 그런데 재훈이가 귀찮게 안 할지 모르겠어요. 귀찮기는요. 재훈이처럼 말 잘 통하고 재밌는 아이가 흔한 줄 아세요? 솔직히 말하면 현석이하고 친구 되기 전에 재훈이는 저하고 먼저 친구 됐어요. 우리 완전 친한 친구인데 모르셨나 보네요. 우리 재훈이가 이렇게 인기 많을 줄 정말 몰랐네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넷이 자주 함께 했습니다. 현석이는 매주 주말마다 아빠 집으로 왔고 재훈이도 일주일 내내 현석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름방학을 하게 되었고 현석이는 아빠 집에 와서 방학을 같이 보냈습니다. 방학이면 애들이 혼자 집에 있는 것이 늘 걸렸는데 현석이가 오고 나니 훨씬 걱정이 덜 되더라고요. 제약회사에 다니는 현석이 아빠는 일찍 출근했다가 저보다 일찍 퇴근했고 물류회사에서 관리 일을 하고 있는 저는 10시까지 출근했다가 현석이 아빠보다 조금 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침은 제가 챙겨서 먹이고 점심은 미리 만들어둔 카레나 볶음밥으로 먹고 저녁은 현석이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아이들 밥을 챙겨주었습니다.
둘이 함께 아이들 돌보니 생각보다 훨씬 손도 덜 가고 수월하고 마음도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석이와 재훈이가 잘 지내서 너무나 보기 좋았죠. 가끔 현석이 할머님이 현석이가 집에 있다가 없어서 허전하시다며 현석이를 보러 오셨다가 두 아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도 나가시고 간식도 챙겨주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셔서 제게도 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이혼하고 난 후 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편치 않았는데 현석이 아버지를 알고 난 후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고 미더웠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현석이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했죠. 요즘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현석이가 없었으면 우리 재훈이 이렇게 기분 좋은 방학을 보내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환하게 밝게 웃는 모습 너무나 오랜만에 보네요. 현석이 아버지가 우리 재훈이 챙겨주지 않았으면 서로 모르고 살았을 이유신데 너무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재훈이 어머님이 너무 고맙습니다. 현석이를 진짜 재훈이 형처럼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잖아요. 어릴 때 엄마하고 헤어져서 사랑이 부족한 아이인데 이렇게 재훈이 어머니가 현석이를 예뻐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를 겁니다. 정말 이 은혜는 두고두고 갚을 겁니다. 은혜는요 무슨, 서로 도움이 된다고 하니 너무 좋네요. 그나저나 이번 여름 휴가 때 뭐 하세요? 글쎄요, 휴가라고 해봐야 특별히 어디 가본 적이 없어서요. 재훈이 외가에나 잠시 다녀온 것 외에는 별로 해본 게 없네요. 그러면 혹시 재훈이 어머니 괜찮으시면 애들 데리고 해수욕장 갈까요? 해수욕장이요? 현석이 어릴 때는 해수욕장 자주 갔는데 이혼하고 난 후에는 한 번도 안 갔거든요. 애가 바다만 보면 물만한 물고기처럼 너무나 좋아했거든요.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현석이랑 재훈이 데리고 가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재훈이도 해수욕장 가본 지 오래됐죠? 재훈이는 바다는 봤는데 해수욕을 해본 적은 없어요. 가면 좋아서 온 모래사장을 뛰어다니겠어요. 상상만 해도 기분 좋네요. 그럼 같이 가시는 거죠? 낮에는 해수욕하고 저녁에는 조개구이도 먹고 진짜 재미있을 것 같네요. 회사에 휴가 날짜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스케줄에 맞춰서 저 바로 펜션 알아보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간다고 하니 현석이와 재훈이는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고요. 날짜도 안 정해졌는데 둘은 바다에서 뭐하고 놀지 장난감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도 신났겠지만 솔직히 저도 너무 설레고 신이 났습니다. 얼마 만에 가보는 바닷가인지요. 결혼하고 나서도 전 남편이 늘 바람을 피고 지 혼자 놀러 다니느라 제게 휴가는 그저 외가댁에 방문하는 게 다였어요. 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좀 힘든가요? 휴가 때 펜션을 잡고 바닷가에 놀러 가는 건 제게 그저 꿈 같은 일이었죠. 다행히 현석이 아버님 덕분에 기회가 생겨서 오랜만에 휴가다운 휴가를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맞춰 7월 말에 휴가를 내고 넷이 한 차를 타고 속초로 떠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아이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칠 줄 모르고 놀았고 현석이 아버지와 저는 바다에 앉아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나란히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소리를 치고는 도망치더라고요. 아빠, 아줌마랑 둘이 여보 당신 같아요. 엄마, 아저씨랑 둘이 여보 당신 같아요. 그렇게 소리를 치고는 둘이 다시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바다로 들어가 놀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묘하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현석이 아버지를 엄청 경계했는데 날이 갈수록 현석이 아버지가 미덥고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오래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고 현석이와 재훈이도 오래오래 저렇게 친형제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사실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현석이 아버지를 보면서 설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둘이 같이 있다 보니 자연스레 부부로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종종 머릿속에 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나누어 본 적이 없어서
어색한 분위기만 맴돌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이 현석이 아버지에게 들렸는지 갑자기 현석이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혜 씨. 정혜 씨라고 이름을 부르자 저는 깜짝 놀라서 현석이 아버지를 쳐다봤죠. 늘 제 이름이 아닌 재훈이 엄마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가슴이 정말 쿵하고 떨어진 기분이었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정혜 씨를 정혜 씨라고 부르는데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요. 평소에는 재훈이 엄마라고 부르시다가 갑자기 이름을 부르셔서 좀 낯설었어요. 그런데 왜요?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희 씨, 저 아주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 이런 얘기한다고 이상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제가 아내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너무 큰 배신감 때문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지나갔으면 좋았을 걸. 그냥 모른 척하고 살 걸 그랬나. 그냥 한번 용서해 줄 걸. 왜냐하면 애한테는 엄마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현석이가 커갈 때마다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애한테 엄마가 필요한 거지 저한테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서 떠났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건 이후 여자를 믿지 못하는 혐오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앞으로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여자는 없고 그저 내 아들 현석이만 잘 키우자라는 생각으로 여지껏 인생을 살아왔는데 정혜 씨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리고 현석이에게 낳아준 엄마 말고 새엄마가 생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현석이 아버지가 새엄마라는 말을 하는데 제 심장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워서 얼굴도 못 들겠고 얼굴이 빨개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애들이 보면 또 얼굴 빨개진다고 놀릴까봐 손으로 양보를 가리고 있었죠. 제가 앞으로 누굴 만나도 정희 씨만큼 우리 현석이한테 잘해줄 여자는 못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어떤 사람을 만나도 정희 씨만큼 편하고 좋은 여자는 못 만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인데 정희 씨. 현석이 아버지가 얘기를 하다 말고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애들이 볼까봐 손을 빼려고 하니 현석이 아버지가 제 손을 더 꼭 붙잡더라고요. 정희 씨, 나 앞으로 이렇게 잡은 정희 씨 손 놓고 싶지 않습니다. 정희 씨, 우리 현석이 엄마가 되어주고 제 배우자가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재훈이한테 그 누구보다 좋은 아빠 될 수 있고 평생 마음 변치 않는 착실한 남편 될 자신 있습니다. 제가 뭐 대단히 잘난 사람도 아니고 돈을 엄청 잘 벌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네 식구 얼마든지 먹여 살리고 애들 대학교 공부시킬 정도는 됩니다. 재훈이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희 씨도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으면 훨씬 좋을 거고요. 정희 씨, 내가 지금 당장 얘기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희 씨가 마음 정할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혼 한번 하면 평생이 걸린 일인데 당연히 섣불리 대답하긴 힘들겠죠.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얘기해 주세요. 가능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요. 그래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잠깐 생각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현석이 아버지 말씀하시는 걸 보니 현석이 아버지는 제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현석이 아버지는 여자 마음을 그렇게 모르세요?
내가 그 말 나오길 얼마나 기다렸는데 너무 늦게 얘기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정희 씨. 현석이 아버지는 너무 뜻밖이라는 듯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현석이 아버지, 제가 현석이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설레고 가슴이 뛰었는지 모르시죠? 제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제 심장 뛰는 소리가 현석이 아버지한테까지 들릴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다고요. 혹시 저만 찬물 들이키고 있는 건 아닌지, 현석이 아버지는 재혼할 마음 없는데 저만 헛물 들이키고 있는 건 아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다고요. 하도 말이 없길래 내가 매력이 없나 보다, 우리는 아래 윗집 주민으로 사는 건 왜 부부로서는 인연이 없나 보다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늦게라도 마음을 얘기해주니 제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 줄 모르실 겁니다. 왜 몰라요? 압니다. 알아요. 정희 씨 눈빛을 보니까 정희 씨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정희 씨, 나를 그렇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 진심으로 정희 씨 사랑하고 재훈이 좋아합니다. 재훈이 현석이처럼 내 친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울 자신 있고, 또 무엇보다 나 정희 씨 절대 고생 안 시킬 겁니다. 정희 씨 마음도 다치게 안 할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한번 다쳐보니 사람 마음 다치게 하는 것은 정말로 잔인하고 못할 짓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뒤늦게 정희 씨를 만나려고 그 마음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정희 씨, 내가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는데 왜 주책맞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요. 저는 그만 눈물을 툭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손자들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혼이니만큼 가족들만 모인 자리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결혼식은 대신했습니다. 결혼 사진만 따로 찍고요. 우리는 재혼 여행으로 애들 데리고 제주도를 가려고 했는데 양가 부모님이 말리시더라고요. 평생 이런 여행 갈 일이 언제 있다고 애들을 데리고 가. 그냥 두 사람만 다녀와.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둘이 여행 가서 재미나게 놀고 만리장성도 쌓고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와. 살다 보면 싸울 때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게 부부잖아. 그런데 한때 좋은 추억을 쌓고 나면 그 추억으로 미운 마음도 용서가 되고 허물이 생겨도 덮게 되는 거야. 둘이 다녀와. 좋은 시간 보내고 와. 그렇게 우리는 둘이서만 제주도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도 처음, 비행기도 처음 타봤는데 제주도가 그렇게 아름다운 섬인 줄 나이 40이 넘도록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우리는 부모님들 말씀처럼 제주도에서 좋은 추억 쌓고 만리장성도 쌓아서 그렇게 행복하게 재혼 3년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가끔 싸울 때도 있지만 둘이 더할 나위 없는 친구이자 형제이고요. 저도 가끔 남편과 다툴 때가 있지만 그래도 늘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제 남편도 3년 내내 처음 그 마음 변치 않고 아주 열심히 살고 가정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3년간 재혼하고 살면서 제 머릿속에는 정말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재혼하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재혼하면 초혼보다 더 서로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 나름인 모양입니다. 우리 네 식구 여지껏 아주 재미나게 살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로 마음 변치 않고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